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TV 닥터 인사이드의 곽동훈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소개해드리는 좀 무서운 질환들이 있죠.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질환들의 원인을 보면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약을 5년째, 10년째 혹은 그 이상으로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처음에도 증상이 없이 약을 먹기 시작했고 지금도 약을 먹는데 뭐가 좋아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궁금증들이 너무 많아지죠. 이 궁금증들 오늘 한꺼번에 다 풀어보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여쭤보죠.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영인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가정학과 전문의 이영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선생님께 오늘 고혈압에 대한 우리들의 궁금증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부터요, 선생님. 140에 90, 요거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이 기준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네. 여전히 고혈압의 기준은 수축기 140, 이완기 90으로 네. 둘 중에 하나만 높아도 이제 고혈압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120에 80 미만을 가장 이상적인 혈압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 사이에 120에 130은 주의혈압, 네. 130에 140은 고혈압 전 단계로 분류해서 예. 주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20에 80 이하가 정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잴 때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늘 100에 70이 나와요. 네. 혹은 90에 60이 나와요. 나는 너무 낮은 거 저혈압 아닌가요? 걱정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네. 그 혈압이 낮다고 보는 기준은 보통 100에 60 미만을 이제 낮다고 보긴 하는데요. 예. 보통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 밑으로, 90에 네. 60 밑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 할지라도 본인이 특별한 어지러움증과 같은 증상이 없다면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상 없이 그냥 잴 때마다 혈압이 낮으신 건 오히려 좋은 거다, 괜찮다. 네, 큰 문제 없습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준을 조금 바꿔볼게요. 어르신이 되면 네. 나이가 조금 많아질수록 혈압 기준이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어때요? 이제 과거에는 조금 더 이제 노인성 고혈압의 기준을 좀 더 치료 목표를 좀 더 높게 잡긴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진단 기준은 나이와 네. 상관없이 140에 90으로 항상 똑같고요. 네. 이제 노인성 고혈압이신 경우에는 혈압을 너무 과하게 조절해서 네. 오히려 혈압이 좀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어지럼증이나 혹은 이제 낙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네. 조금 더 유연하게 예. 조심스럽게 약을 쓰자고 하는 편입니다. 굳이 140에 90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정도로. 네, 네네. 오히려 그 140, 90 안으로 들어오더라도 예. 환자분이 오히려 좀 어지럼증 느낀다거나 하면은 예. 조금 더 조심스럽게 예. 약을 좀 조절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고 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으신 거예요? 이제 20세 기준으로 해가지고 20세 이상의 성인일 경우에는 네. 보통 한 3분의 1. 지금 3분의 1이요? 예. 예. 4분의 1입니다. 예. 4분의 1 정도가 되고요. 예. 30세 이상으로 했을 때 이제 3분의 1 정도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와. 알려져 있고 네. 이것을 이제 인구 대비 숫자로 보면은 1,23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중에서 한 70% 정도는 본인이 혈압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네. 치료를 또 하고 있는데 적정 수준으로 조절이 되고 있는 것은 한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대만 넘어가도 네. 3분의 1이 이미 고혈압 환자인데 네. 내가 고혈압이 있는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예. 알고서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도 제대로 조절이 안 되는 분이 절반이고 네, 맞습니다. 심각해집니다. 예. 이게 나중에 어떤 심각한 문제들을 만드는지는 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진단명 같은 걸 이렇게 보시면 본태성 고혈압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마고혈압, 네, 맞습니다. 그냥 고혈압인 건데 네. 그럼 이런 고혈압 말고 다른 고혈압도 있는 거예요? 네, 이제 혈압의 이제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예. 1차성, 방금 말씀하신 본태성 고혈압 같은 경우는 네. 뭐 유전적 요인이나 뭐 생활 습관이나 특별한 이제
특정 원인 없이 생기는 고혈압으로 보고 있는데 예. 이게 한 90% 이상이 되고요. 대부분 다 이거고. 예, 대부분은 다 1차선 고혈압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다만 이제 나머지 한 5%에서 10% 정도가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예. 2차성이란 말 자체가 1차적으로 다른 질환이 있고 네. 그 질환의 결과로서 혈압이 올라가는 것들이고요. 예. 보통 신장 질환이나 내분비 질환, 예. 혈관 이상 등과 같은 이제 예. 어떤 질병이 원인이 되는 경우와 그리고 약물에 의한 이상 반응으로 혈압이 네. 높아지는 경우가 이제 2차성 고혈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뭔가 원인이 있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있는 고혈압이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한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네. 이것은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고혈압인 거죠. 말씀해 주신 것 중에는 이제 신장 질환, 네. 콩팥병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내분비 질환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것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내분비 질환이라고 하면은 뭐 갑상선에서 분비된 호르몬 문제라든지 갑상선 기능 항진 같은 거, 네, 항진 같은 네, 것들은 네, 이제 많이 두근거림을 유발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콩팥 위에 있는 부신이라는 곳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때문에도 네. 이제 이런 혈압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혈압이 높아지면 이거는 이제 2차선 고혈압으로 원래 원인 질환을 치료를 해야 되는 거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자, 1차선 고혈압, 원래 본태성 고혈압, 그 아이들은 그러면 어떤 원인으로 생겼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펌프질을 많이 하면 혈압이 올라갈 것 같고 네. 혈관이 어떤 이유로 좁아져도 혈압이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원인들이 되겠죠.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실 1차성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유전적 요인이고요. 네. 사실 이 유전적 요인이란 게 이제 사람들이 뭐 체형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니까 예. 그런 것들이 있고 생활 환경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이제 좀 염분이 많은 식사를 하는 경우라든지 네. 그리고 비만. 네. 비만한 경우에는 이제 그 체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펌프질을 세게 해줘야 되거든요. 실핏줄들이 이 온 살로 다 가니까 네. 그 핏줄들을 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심장이 더 일을 많이 해야 돼서 생기는 고혈압.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맞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이제 비만에 의한 경우고, 네. 그 이외에도 이제 음주나 흡연 이런 것들에 의해서 높아질 수가 있고, 네. 이런 이런 요인들 외에 스트레스로 인한 뭐 정신적 요인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음주나 흡연으로 인한 경우는 이제 혈관 자체를 망가뜨리니까 네, 결국은 맞습니다. 혈관이 손상이 돼서 혈압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본태성 고혈압이 생길 수 있다라고 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혈압이 높다고 칩시다. 혈관으로 지나가는 피의 압력이 높습니다. 네.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이제 심장에서 피를 세게 짜면은 이제 혈압이 높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만큼 혈관에 가서 부딪히는 피가 이제 세게 부딪힌다는 이야기거든요. 아하. 예. 그렇게 이제 강하게 부딪히게 되면은 사실 뭐 어릴 때나 젊은 때는 혈관이 탄력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받아주는데 예.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그 탄력도 점점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동맥경화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예. 이런 동맥경화증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우리가 가장 이제 우려하는 네. 뇌졸중,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예. 이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이제 심혈관 질환 네.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고요. 네. 그 이외에도 이제 혈관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콩팥이라든지 시신경 쪽으로도 이제 영향을 줘서 그런 예. 합병증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혈압이 높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혈관을 망가뜨리게 되고, 네, 맞습니다. 예, 제일 손상을 많이 받는 데가 이제 뭐 심장혈관이나 뇌혈관이나 콩팥 쪽, 뭐 눈 쪽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콩팥 눈 하니까 생각나는 게 왜 당뇨 합병증도 이쪽에 잘 생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생각해 보면 당뇨도 결국은 혈관 질환이니까 예. 고혈압이나 당뇨나 결국은 혈관을 망치게 된다.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나중에 합병증으로 연결이 된다. 네.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약을 드시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혈압약 드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세요. 내가 뒷목이 뻐근해서 그래서 혈압을 재봤더니 혈압이 올라갔어. 160에 90이 나오네. 아니면 코피가 나서 내가 혈압을 재봤더니 180에 100이 나왔어. 봐봐, 이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거 고혈압이 맞다니까. 이런 거 있으면 병원에 가봐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증상들이 고혈압 증상이 맞습니까?
사실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도 가장 많이 마주하는 환자분들이 이제 두통이 있는데 이거 혈압 때문 아니에요 이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아, 머리 아픈 게 이게 혈압이 높아서 머리가 아픈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고혈압의 별칭이 이제 조용한 살인자라고 하거든요. 조용한 살인자라고 할 만큼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 근데 또 머리 아플 때 혈압을 재보면 또 높게 나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은 오히려 뭐 말씀하신 두통이라든지 아니면 코피가 났다든지 그런 것들을 증상을 겪었을 때 본인이 불편하니까 혈압이 올라갔다. 선호가 약간 다르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머리가 아파서 혈압이 올라간 거다. 네, 맞습니다. 코피가 났으니 혈압이 올라간 거다. 피를 보니까 놀라서 이제 혈압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제 뭐 진짜 두통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이제 혈압이 정말 높은 180에 120을 넘어간다거나 그런 다른 이제 뭐 합병증이 이미 온 상황에서는 그런 뭐 두통이나 어지럼증 혹은 뭐 시야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빨리 병원에서 진료를 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뭐 증상이 없는 게 고혈압이다. 그래서 별명도 조용한 살인자라고 했으니 가급적 자주 재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물론입니다. 그럼 자주 재보려면 집에 혈압계가 있으시다면 제대로 재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재셔야 정확하게 혈압이 나옵니다. 측정이 됩니다 하는 거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사실 이제 뭐 진료실에서도 혈압을 재보지만은 진료실 혈압이랑 가정 혈압은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가정에서 이제 자주 측정해서 그 결과를 가져오세요라고 저 외래에서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때 뭐 혈압계는 적당한 거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저 측정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측정하실 때 좀 주의하실 점은 한 30분 전후로는 뭐 운동이라든지 카페인 섭취, 뭐 커피 같은 것도 마시시면 안 되고 흡연 같은 것도 사실 이 혈압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이제 뭐 그렇게 30분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앉아서 한 5분 정도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그리고 몸도 좀 편안하게 기대앉고 다리도 이렇게 뜨면은 이제 다리에 힘이 들어가니까 발도 이제 딱 바닥에 딱 놓인 상태에서 그러고 이제 팔에다 이제 커프를 감아가지고 혈압계를 감아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요 팔 높이가 이제 심장 높이가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재면 안 되고, 맞습니다. 이렇게 재도 안 되고, 맞습니다. 그 정도가 되는 그래서 거예요. 가능한 이제 그 측정하는 팔을 뭐 테이블이나 이런 데 올려놓아서 힘을 빼고. 그렇죠. 여기 테이블이 있어야 돼요. 여기다 맞습니다. 편안하게 팔을 얹고 심장 높이에 커프를 대고 이렇게 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하는데 이제 뭐 2, 3cm 위에서 이제 재면 되고 보통 한 번만 측정하기보다는 한 2번 정도 재셔가지고 그 한 평균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혈압계 집에 있으신 분들은 자주 재시게 되잖아요. 하루에 막 5번, 10번씩 재시는 분들도 봤어요. 선생님 제가 재고 보니까 아침에는 좀 높게 나오고 저녁에는 좀 낮게 나오던데 어느 게 내 혈압이에요? 이렇게 여쭤보실 거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압이 사실 굉장히 크게 변화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매번 다를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잰 혈압을 저희는 참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는 뭐 낮 시간대는 사실 평소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게 맞고요. 그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서 그냥 바로 좀 편안하게 쉬고 측정하는 혈압이 가장 안정된 혈압으로 보통 보고 저녁에도 좀 충분히 릴렉스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 혈압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대충 뭐 쭉 다 재서 이렇게 평균을 내거나 그러면 될까요? 네, 일단 여러 번 재보면은 확 튈 때가 있고요. 그렇겠죠. 또 낮게 나올 때도 있고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빼셔도 되고, 그럴 때는 뭐 특별히 좀 스트레스를 더 받은 상황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빼고 보통 이제 어느 정도 범위 안에 있을 텐데 그 평균값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혈압계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야 되겠네, 나도. 마음 먹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어느 혈압계를 사야 돼요, 선생님? 뭐 브랜드 같은 걸 좀 따져야 될까요? 제가 특정 브랜드를 추천하면 안 되겠고요. 다만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혈압계를 사시면 되거든요. 특별히 뭐 더 비싼 걸 산다고 해서 더 정확하게 측정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싼 거는 혹시나 이제 좀 잘못된 기계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시되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의료 기기상이나 아니면 요새는 인터넷 같은 데서 구매하셔도 괜찮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냥 빨리 구매하셔서 지금부터 바로바로 측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고르는 시간에 얼른
사셔서 네. 빨리 재기 시작하셔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팔뚝에 이렇게 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게 뭐 저희가 아는 전통적인 혈압계이긴 한데 요즘 보면 손목에 감는 것도 나옵니다. 네네. 이게 조금 더 편해 보이긴 한데 네. 이거 정확해요? 이제 요새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네. 이제 이쪽에서 뭐 맥파라든지 네. 이제 혈류 속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혈압을 추정하는 그런 방식의 혈압을 측정하는 방식도 많이 그렇죠. 나오고 있는데 손목 시계로 재는 게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혈압계에 비해서는 정확도는 살짝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완전 무시할 정도는 또 아니라서 이제 보통 본인이 진짜 혈압계로 잰 혈압과 그리고 스마트워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측정된 혈압을 네. 비교해서 보면서 네. 그 혈압 이제 스마트워치나 이런 것들의 장점은 이제 자주 측정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 본인의 혈압 추세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면은 아주 훌륭한 활용법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워치로 이용해서 혈압을 재시는 거는 이제 추세만 보시고 정확한 수치는 아직은 팔뚝 혈압계로 하시는 네. 게 정확할 것 같다. 네. 라는 말씀을 돌려서 점잖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치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약을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처음 뭐 오자마자 바로 약 드시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 고혈압 치료도 이제 단계별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네. 가장 우선적으로는 이제 뭐 생활 습관 교정을 먼저 권하게 됩니다. 네. 생활 습관 교정을 먼저 권하게 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그걸로 조절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네. 혈압 약물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약물을 시작하는 것도 이제 위험도에 따라서 네. 똑같이 140에 90이라고 다 이제 약을 다 쓰는 건 아닌데 네. 위험 인자로 해당되는 아까 말씀드린 뭐 혈관과 관련 혈관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인자들, 네. 뭐 당뇨나 이런 뭐 뇌혈관 질환 과거력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예. 흡연이나 아니면 비만 이런 것들도 또 위험 인자로 인식이 됩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좀 더 빨리 약을 써야 될 수도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혈압 한 번 재서 그냥 혈압 좀 높게 나왔다고 해서 바로 약 평생 드세요. 이게 아닌 건데. 네, 맞습니다. 표를 지금 한번 보시면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저 표에 입각해서 다들 지금 치료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제 저기 보시면은 이 동반 위험 인자가 0개이신 분이 그냥 일반적인 아무 별 문제가 없으신 분이라 보시면 되고요. 동반 위험 인자라는 게 뭐가 있나요, 선생님? 동반 위험 인자는 앞서 이제 비만 흡연이라든지 네. 그 뭐 나이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위험 인자가 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뭐 비만이나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흔히 대사 질환으로 인식이 되는 네.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 인자로 이제 인식이 되겠고요. 요 위험 인자가 몇 개나 있느냐?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게 되겠고 그 위에 뭐 당뇨나 이런 이제 특별한 이제 아까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네. 위험 인자와 관계없이 최고 위험도로 보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제일 밑에 빨간색으로 이제 그렇죠. 바로 빨간색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그럴 경우에 이제 고혈압 전 단계일지라도 이제 130에 이제 80 정도가 된다 할지라도 이제 바로 약물 치료를 바로 고려해야 약을 되는 쓰기 것이죠. 시작합니다. 예. 심지어는 이제 그 중간에 보면 그 당뇨 있으신 분들은 네. 140에 90인데도 바로 약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때도 그런 분들도 이제 보통 위험 인자가 없으면은 네. 140에 90이 넘더라도 좀 생활 습관, 이제 운동이나 식이 조절 먼저 한번 해보자고 말씀드리는데 예. 당뇨와 같은 위험 인자가 있으신 분들은 우선 약부터 쓰면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내가 진짜 환자인 느낌이 드는 겁니다. 네. 정말 잘 되면 약 끊을 수 있습니까? 예, 이게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 혈압약 이제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는데 네. 약 안 먹으면 안 돼요. 이런 예.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일부는 맞고 일부는 좀 틀리기도 합니다. 예. 이게 고혈압이란 질환 자체가 만성적인 경과를 띠는 질환이기 때문에 한번 쓰기 시작하면 사실 좀 장기간 사용하는 걸 고려해야 되는 건 맞고요. 네. 그렇긴 한데 뭐 이게 원인이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본인이 나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걸 개선하면은 어느 정도 또 호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호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을 시작을 하더라도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그만큼 혈압은 또 떨어지게 되고 예. 떨어지는 만큼은 또 약을 조정해 가지고 네. 줄여간다든지 마지막에 떼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고 이제
특히 이제 뭐 체중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본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접하기 쉬운 이제 알기 쉬운 수치가 되겠는데 체중은 실제 혈압과 정비례하기 때문에 체중이 줄어드는 만큼 혈압도 좀 떨어질 수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노력하기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좀 노인성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혈관 자체가 약간 이제 변화가 생긴 상황이라서 딱딱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딱딱해진 혈관을 되돌리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서 그런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반면에 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벌써 약을 쓰면 안 될 텐데라고 생각하시면은 열심히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약 안 먹고도 조절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충 정리를 해보면 젊을수록 그리고 비만해서 살을 뺄 수 있을 분들 같으면 나중에 약을 끊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고 연세가 있으시고 비만하지 않은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약을 드셔야 할 가능성이 많다. 이 정도로 그냥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중에 도는 이야기들 중에 고혈압 약은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는 거라서 늦게 시작하는 게 좋대 이런 얘기가 돕니다, 선생님. 뭐라고 답해 주실 거예요? 사실 그게 가장 좀 안타깝거든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혈압 같은 경우에는 합병증을 예방하는 게 가장 큽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증상 조절의 약을 먹는 거라기보다는 아까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은 건데 늦게 시작하면 늦게 시작할수록 이미 혈관은 손상을 입기 때문에 그렇겠지. 이미 뭐 혈관 뭐 손상 다 입어가지고 다른 합병증 오고 나서 약을 먹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혈압이 좀 높다면 약을 좀 먼저 시작을 하고 그리고 뭐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선하는 여지에 따라서 약을 줄일 수도 있으니 그 약 복용하는 거를 너무 늦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당뇨 얘기할 때도 선생님들이 똑같은 얘기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죠. 일단 혈당 좀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습관 조절하고 다 합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고혈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그때그때 바로 증상이 있어서 치료받는 게 아니니까 나중을 위해서 미리 지금 조금 조절을 해놓고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좀 천천히 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고혈압 약 지금 드시고 계실 텐데 5년 넘었고 10년 넘었고 20년째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작용 있습니까? 이제 모든 약은 사실 좋은 효과가 있으면은 그에 따른 부작용을 약간 고민을 하긴 해야 됩니다. 약제 종류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뭐 혈압 약을 좀 과하게 썼을 경우에는 이제 뭐 저혈압이라든지 그로 인한 어지럼증 이런 것들도 이제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혈관을 좀 확장시키는 유형의 고혈압 약제 같은 경우에는 부종, 다리가 좀 붓는다든지 아니면 좀 얼굴이 좀 빨개진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부작용도 조금씩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이제 혈압약은 기침을 유발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혈압약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부작용을 경험하는 약이 있으면 그 약제는 빼고 다른 약으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 남성분들, 어르신분들 중에 내가 고혈압 약 먹었더니 발기부전이 생겼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약 때문인 거 맞습니까? 오히려 이제 저희가 이제 발기부전 때 쓰는 약 자체가 이제 원래는 그 제일 유명한 약이 있는데 그 약이 원래는 고혈압 약으로 개발되었다가 이제 한 거기 때문에 비아그 땡 뭐 이런 거. 맞습니다. 그게 이제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효과 때문에 고혈압 약으로 처음에는 쓰려고 하다가 오히려 발기부전에 도움이 돼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사용이 된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뭐 발기부전 같은 경우에는 혈압과의 연관성은 크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약 효과가 있으면 있었지. 맞습니다. 이건 약 부작용은 아닌 것 같다. 맞습니다. 오히려 연세가 좀 더 드셔서 그런 거는 아닐까라는 의심을 조금 그런 해보게 쪽으로 되는. 오히려 이제 염려해 보시고 관련된 이제 진료를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혈압약 계속 드신 분들 중에 되려 저혈압이 와서 이런 경우에는 또 약을 바꿔 주시나요?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제 바꿔 드려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혈압도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한 용량이 있더라도 본인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식이 조절을 잘 한다면은 혈압이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오는데 똑같은 용량을 쓰고 있으면 거기서 더 내려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평소보다 혈압이 좀 더 낮다고 몸이 느끼게 되면은 어지럼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 혈압을 열심히 측정하셔가지고 본인 혈압이 평소보다 좀 내려오는 것 같다 한다면은 의료진에 이야기하셔가지고 약물을 조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고혈압 진단 받으시고 약 드시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깨달음이 확 오시니까 네, 자 이제 내 그렇죠. 먹는 것도 조절하고 네. 이제 운동도 해야 되겠다 해서 운동 시작하시는데 그냥 계속 걷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내가 이걸 계기로 해서 내가 몸짱이 한번 돼보겠다 해서 막 웨이트 트레이닝을 막 드시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고혈압에 좋은 운동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유산소 운동을 권장드립니다. 예. 유산소 운동을 권장드리고 유산소 운동이라 하면 이제 땀을 흘려서 이제 좀 활짝거리는 그런 운동들을 말하는 건데 예. 운동 강도는 이제 사실 그냥 걷는 정도로만은 조금 부족하고요. 부족해요. 예, 조금 걷더라도 좀 빨리 걸어서 예. 숨이 약간 할딱할딱 숨이 약간 찰 정도. 네. 그 정도의 운동 강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예. 그리고 일주일에 주 5회 이상, 30분 이상, 그러니까 일주로 치면 한 150분 이상의 운동을 하시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그와 동반해서 약간 가벼운 이제 근력 운동 같은 것들 해주시면 좋고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중량의 웨이트 운동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 힘을 쓸 때 혈압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높아질 수가 그럴 있기 것 때문에 같아서. 확 올라갈 수가 있어서 예. 그와 동반된 이제 두통 같은 증상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 특히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황, 내가 지금 경계에 있는데 또 약간은 높은 상황인데 아직 약을 먹지 않고 있지만은 이걸로 내가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는 약간 고중량의 웨이트를 하면 순간적으로 혈압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운동은 약간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직은 혈압이 높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유산소 운동 쪽을 조금 더 권하시는 것 네, 같은 맞습니다. 예. 느낌이 듭니다. 자, 운동은 이렇게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먹는 거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짠 거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고혈압에는. 맞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뭐 좋은 식단이 따로 있나요? 뭐 일반적으로 많이들 알고도 계시지만은 예. 몸에 좋은 게 좋은 거긴 합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염분을 특히 좀 주의해야 되고요. 예.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문화권상 국문화, 찌개 문화 이런 게 되다 보니까 뭐 국물 다 마시고 이러면 이제 소금 그냥 들이키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염분 섭취를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네. 그 말고도 이제 흔히 저희가 대시 이제 다이어트라고 해서 네. 다이어트 approach to stop hypertension이라고 혈압을 멈추기 위한 식이법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좀 고기류 대신은 뭐 생선류 이런 것들 드시는 것이 몸에 도움이 되고 예. 그리고 뭐 견과류라든지 이런 이제 식이들을 해주시는 게 좋고 뭐 트랜스 지방과 같은 예. 이런 것들은 좀 섭취를 줄이시는 게 도움이 네.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혈압 약 드시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체중 관리 막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건강식품들도 많이 드실 거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오메가3 먹어야 됩니까? 사실 오메가3는 이제 효과 자체는 이제 뭐 혈관 보호하는 약간 그런 효과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필수적으로 볼 건 아니고요. 그런데 네. 앞서 이제 위험 인자로 말씀드린 그런 이제 다른 위험 인자들이 좀 동반돼 있을 경우에는 예. 조금 뭐 다 보통 이제 당이나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같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좀 같이 있으신 분들은 드시는 게 좀 도움은 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특별히 그런 것 없다면 뭐 필수라고 볼 것은 아닌데 예. 언제나 뭐 건강영양식품 그렇듯이 약간 선택적으로 네.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사실 지금 이미 연세도 있으셔서 뭐 이 상태에서는 이제 당뇨도 있으실 수 있고 고지혈증도 있으실 수 있고 뭐 여성분들은 이제 갱년기 약도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약만 해도 벌써 아침에 드시는 약들이 네. 한 주먹씩 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거 되게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네, 같아서 맞습니다. 요거 드셔야 되는 분들한테 뭐라고 토닥거리면서 드시게 하세요? 굉장히 이제 외래에서 마주치면은 이제 설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약을 이제 굉장히 약에 좀 민감하시기 때문에 네, 네, 예, 사실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그냥 뭐 영양제다 생각하고 드세요. 예. 다른 영양제보다 이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영양제보다 이게 나아요. 네, 이제 네. 보통 이 약은 싫어하시는데 또 건강영양식품 이런 거 잘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맞네. 계시거든요. 네. 이제 이게 그냥 영양제다 생각하고 드세요라고 말씀드리면은 그냥 약간 좀 끄덕끄덕 하시면서 네. 알겠습니다 하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야, 예. 이 팁은 제가 또 배워서 가야 되겠네요. 네. 이거 영양제보다 훨씬 효과 좋은 슈퍼 영양제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 좀 수긍을 하실 것 같네요. 자, 그럼 선생님,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다 까먹어도 좋으니 요거는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앞서도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혈압, 고혈압이란 것에 대해서 약간 편견 같은 것들이 좀 있으세요. 아까 약을 시작하면 못 끊을까 봐 두려워서 네. 그리고 아예 혈압을 재지도 않고 모른 척하고 애써 외면하고 예.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이렇게 이제 나는 하지만 식이 조절해가지고 극복해내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말씀드린 혈압 같은 경우에는 합병증이 두려운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그 합병증이 이미 오고 치료를 시작하면 늦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은 얼마든지 본인의 노력하기에 따라서 개선할 수 있으니까 그만둘 수도 있으니까 본인은 일단 혈압이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혈압 재고 병원을 오고 약을 복용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외래는 열려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 찾아가셔서 상담하시고 그렇게 해서 약을 먹는 게 좋다고 한다면은 드시면서 그때부터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고혈압에 대해서는 이 이상 쉬운 설명은 없지 싶습니다. 나오셔서 오늘 고혈압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영인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의 고혈압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그리고 왜 매일 이렇게 오랫동안 약을 드셔야 되는지 이유가 다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